안녕하세요. 연휴인데 많이 나오셨네요. 네. 제가 어제 연휴인지 진짜 몰랐어요. 제가 어제 사실 어제 새벽이 아니고 금요일 날 저녁에 울산을 여기서 끝나고 내려갔다가 어제 밤중에 또 새벽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와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잠깐 안 나올지도 몰라요. 아직은 30분 동안은 조금 안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빨리 끝나면 6시 한 10분, 늦게 끝나면 6시 25분 그 정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하루 종일 6시 반까지 어느 세법 오늘 하루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교재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론하고 그 실제 시험에 출제했던 기출 지문하고를 전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파트마다 내가 볼 수 있는 거 혹시나 놓쳤던 게 있으면 이제 이론 마무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반복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조세 총론만 빼고 조세 총론까지 넣으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총론을 빼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거의 전 범위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요. 내용 지문 이렇게 읽으시면서 바로 밑에 있는 기출 지문 중에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요걸 좀 숙달을 좀 많이 시켜주신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이제 여기 보면 페이지 수가 교재 페이지 수가 이게 메모가 될 거예요. 페이지 수 따라가면서 하나씩 같이 가시면 될 거예요. 예, 취득세 첫 번째 나오는 건 취득의 본질이라고 해서 지금 이 지문 안에서는 시험 지문이 작년에는 여기를 출제했어요. 자, 2번을 출제했어요. 그러면 이 지문 안에서는 여기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한 지문을 출제할 예정이라는 얘기. 이런 것들은 간단해요.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네, 취득이라는 단어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취득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유권 주장을 이걸 막 암기해가지고 하려고 하시면 안 돼. 이런 건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험 문제 여기니까 유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든 무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든 요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취득이라고 합니다. 요것부터 알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 말이고 이 뜻이에요. 사실상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만 있으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렇게 출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시험에 출제하는 지문이 뭔지를 알아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지문에서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꼭 하면 세금을 물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야 돼요. 민법상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나오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래야 돼요. 그래서 등기가 안 돼 있을지라도요 여기까지를 세 글자로 줄여봐요. 이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요거를 세 글자로 딱 줄여버리면 뭐라고 줄여버린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지문이요.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낼 때 계속 내는 게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요 가로 항목이요. 등기 등록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럼 기출 해차가 이렇게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해차를 한번 쭉 보면 어떤 간격으로 이 해차가 나가오는가 보면은 대략 한 3년, 4년 주기로 이렇게 움직여요. 3년에서 4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이미 작년에 출제해버렸네. 그러면 출제했으면 이제 이 지문 안에서 이제 숨어 있는 걸 하나를 더 찾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는 실제로 세금은 우리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게 취득세인데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냐면 지목을 변경했을 때. 지목을 변경하면 가액이 증가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가액이 증가되면 변경했을 때 그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하고 관련된 것은 해년마다 시험에 출제하는데 작년에도 출제됐어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도 취득 시기를 물을 수도 있고 과세 표준을 물을 수도 있고 세율을 물을 수도 있고 지목 변경하고 관련된 건 어떠한 경우로도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소유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소유자도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문제를 쉽게 내는 사람은 요걸 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게 취득세라고 해야 된가요? 양도한 사람이 내는 게 취득세라고 해야 된가? 취득한 사람. 그러면 취득한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하겠는가? 양수인이라고 하겠는가? 양수인. 그 과거에 한 번은 양도인에게 물리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여기는 시험에 한 번 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거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취득의 유형으로 이제 내려가요. 이 취득의 유형에서는 원시라는 것은 처음으로 이 말이에요. 원시는 처음이란 이야기는 내가 소유권을 나부터 소유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부터 소유권을 주장해도 원시로 취득해도 원칙적으로는 과세를 해야 되더란 이야기예요. 원시로 취득해도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을 원시로 취득하면 이 네 가지를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요 경우만 과세가 제외됩니다. 그럼 문제 풀 때는 제외되는 거 요 네 가지를 숙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나 선박은 취득세 대상은 대상인데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요 네 가지만 원시 취득은 과세 안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살짝 틀어. 어떻게 트냐면 이제 먼저 토지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틀 때가 있고 건물을 가지고 틀 때가 있어요. 근데 토지를 가지고 틀면 그래도 풀기는 쉬워요. 토지를 원시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안 나온다 해야 된가? 나온다 해야 된가? 나온다. 나와요. 토지를 원시로 취득해도 세금은 물어야 돼요. 세금 물어야 돼요. 그럼 건물을 원시로 취득하면 세금을 물어야 된가? 안 물어야 된가? 물어야 돼요. 이것도 물어야죠. 그럼 이제 이 단계에서 건축물에서 한 단계를 조금만 더 나가는 순간 이상한데 그래요. 자, 이 건물을 건설업자들이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취득세가 부과돼야 된가 안 돼야 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칫해 버려요. 왜 멈칫하냐면 분명히 건설업자가 뭐 할 때 세금이 다른 걸 생각을 해요. 양도소득세예요. 거기는. 취득세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은 토지든 건물이든 원시로 취득하면 무조건 세금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토지든 건물이든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업자든 비사업자든 그럼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든 건설업자가 신축하든 무조건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걸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문제 풀 때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승계 취득에서는 유상승계든 무상승계든 모두 다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제 승계 취득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내는 것은 교환이에요. 교환. 작년에도 교환을 출제했어요. 언제나 시험에 나오면 출제위원들은 교환을 가지고 출제해요. 자, 그럼 작년 시험에 나온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면 취득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한다. 자, 됐어요. 그럼 작년 시험은 부부간에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유상으로 봐서 부과한다, 무상으로 봐서 부과한다. 무상으로 봐서 부과한다.
유상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날짜가 76일 남은 날이에요. 예? 76일 남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 할 때 일단 딱 고정을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거래했을 때는 원칙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원칙은 무상이다. 무상으로 가는데 그 대가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뭘로 간다? 유상으로 간다. 작년 시험은 그 교환을 등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 부동산하고 배우자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서로 맞 교환했을 때는 유상으로 봐라, 증여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등기가 되어 있는 건 정부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작년 시험을 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2년 전에 냈던 걸 또 봐볼게요. 2년 전에 교환은 어떻게 냈냐면 형제간에 부동산을 교환했어요. 그럼 형제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면 취득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한다가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 교환해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아주 쉽게 낼 때는 어떻게 됐냐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그럼 그건 틀렸어요.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도 취득세 대상이 돼요. 대신에 부부 간의 교환에도 과세가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교환에도 과세가 되고 형제 간의 교환에도 교환은 무조건 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환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찾아냈어. 그럼 이제 대물 변제로 가보죠. 이 대물 변제라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대물 변제가 나왔을 때는 위자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위자료. 내가 위자료로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부동산을 줬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받았으니까 그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봐라, 무상거래로 봐라. 유상거래로 봐서 위자료가 딱 나오는 순간 해석을 할 때는 뭐하고 똑같다고 해석해버리라겠는가? 매매 관계네. 그럼 매매 관계니까 부동산을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유상취득으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무상은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 근데 작년 시험은 상속 한 줄, 증여 한 줄 이렇게 두 개를 출제했어요. 상속이나 증여도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상속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그러면 이제 상속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상속 개시일. 그게 작년 시험이었어요. 자, 증여를 받았을 때는 언제 취득일로 봐요? 하고 그게 시험 문제. 증여? 계약일에 받은 날 아니에요? 증여 계약일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개념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증여를 받을 때 두 개로 나눠. 증여를 받을 때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만. 작년 시험은 취득세 여기를 출제했어요. 취득세에서. 그래서 증여를 받아도 취득세를 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상속이나 증여도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이 안에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교환 한 줄, 상속 한 줄, 증여 한 줄 해서 여기서 총 세 줄이 나왔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문을 중간에 조금 문장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반가락 2번 내려가 보죠. 의제취득으로 가봐요. 의제취득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중에 하나를 내는데 작년에는 1번을 냈어요. 그럼 작년에 1번 지문을 냈어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 두 개를 볼게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가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변경 등기를 하면 등기의 원인이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가 안 됐으면 가액 증가가 안 됐으면 취득세라는 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부과하고 가액 증가가 안 되면 취득세 안 내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가액 증가가 안 되면 무슨 세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가액 증가 없으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끝. 그러면 안 낸다고만 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한 단계를 더 들어가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가액 증가가 있던 없던 취득세를 내야 되는가요? 가액 증가가 있어야만 취득세를 내는가요? 있어야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일단 있어야만 내는 거예요. 그럼 변경 등기는 가액 증가가 있어야만 내는가요? 아니면 등기하면 내는가요? 간단하게 끝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액 증가가 있든지 말든지 등기하면 무슨 세를 낸다? 등록면허세. 그러면 가액 증가가 없으면 등록면허세 내고 가액 증가가 있으면 취득세 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가액 증가에 대해서만 내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변경 등기에 대해서만 내는 거고. 그럼 등기를 할 때는 가액 증가를 따지는가 안 따지는가요? 안 따져요. 이걸 따지지 않고 등기했으면 등록면허세 내고 안 했으면 안 내는 거고. 취득세는 가액이 증가되면 내는 거고 안 됐으면 안 내는 거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뭐 됐는가만 확인한다. 시험 볼 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 낸다. 그럼 끝. 가액이 증가되면.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틀렸죠. 바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이제 주식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점주주라는 것은 지분이 얼마가 넘어야만 과점주주라는가요? 50% 초과입니다. 초과라는 지문을 주의하셔야 돼요. 50% 초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설립시. 설립시는 50%가 초과돼도 세금은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올해 시험에 나오면 아마 과점주주가 나오면 여기를 답으로 낼 거예요. 언제나 요 두 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예요. 왔다 갔다 하면 출제하는데 작년에는 1번 냈으니까 올해는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1번 기출 지문 1번부터 가보죠. 이제 토지의 지목 변경이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는 게 취득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취득세는 뭐만 가지고 따지면 된가요? 가액 증가됐냐 안 됐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취득이니까. 그래서 가액이 증가가 됐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끝. 그럼 반대로 가액 증가가 안 됐으면 취득으로 안 본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가액 증가 안 됐으면 무슨 세를 내야 돼요? 이런 건 생각하지를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를 생각하니까 이게 답답해요. 막 그래요. 안 답답하는데 본인이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요. 근데 요 시험 지문은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계속 나오는 지문이에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나오기만 하면 뭔만 생각하면 된다. 가액 증가. 그러면 끝. 더 이상 상관없어요. 이제 2번.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요 네 가지는 이 네 가지가 나오면 묻는 지문이 승계라고 물어보는가 원시라고 물어보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승계 취득에 대하여는 승계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런 경우를 승계하면 세금은 안 낸다? 낸다. 만약에 원시로 취득하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확하게 묻는 질문에다가 대답을 하셔야지 내 마음대로 그냥 먼저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원시 그러면 과세하지 않는다. 승계 과세한다.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회사에서 새 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처음으로 자동차를 샀으면 나는 취득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한다예요. 내가 조립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조립한 게 원시고 나는 승계니까 나는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까지 했어요. 이제 3번 가보죠. 3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등기의 원인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등기의 원인이 두 갈래길이 있어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거나 이전해서 등기할 때와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그럼 물건을 취득이나 이전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가는 거고? 취득세로 가는 거고, 취득세로 가는 거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무슨 세로 가면 되고? 등록 면허세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해석. 건물을 이전했네요. 자, 이전했으니까 무슨 세 대상이 되더란 야인가? 취득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전은 옮기는 거예요. 이전이라는 옮기는 건데 이전했으니까 지금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이전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되니까? 등기하죠. 그러면 이전에 따른 등기하면 무슨 세를 낸다?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는 이전 전과 후에 가격 차이가 있어야만 낸다? 옮기면 낸다? 옮기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뒤에 지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가액이 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초과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건물을 이전했으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이전이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는 중간에 가액 증가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이전에 대한 것은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잡아버리셔야 돼요. 그럼 이 3번처럼 나왔을 때는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함정에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이라고 딱 뜨는 순간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 항목이다, 등록면허세 항목이다. 취득세. 가액이 증가됐을 때만 물린다. 안 돼도 물리겠다. 안 돼도 물리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페이지에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은 총 4줄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4줄 정도면.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요. 이번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이제 가요. 자, 납세 의무자에서는 작년에는 이제 2페이지에서는 작년 시험이 한 줄 나왔어요. 2페이지에서는.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 실제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를 찾을 때는 지문을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시험 볼 때는 이게 지문이 상당히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지문을 최소로 자르셔야 돼요. 최소로 자르시고 중간에 필요 없는 지문을 과감히 생략해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요. 주체 구조부라는 요 단어가 딱 뜨는 순간 다른 건 하나도 잊지 마시라는 거. 주체 구조부까지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봐야 돼, 아예. 주체 구조부 뒤에 뭐 효율이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주체 구조부라는 단어만 보이면 세금은 누가 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이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풀 때 앞에가 주체 구조부 그러면 그래 네가 세금 내지 그러고 끝내요. 중간에 뭐 설치를 다른 사람이 했어요. 뭐 이랬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주체 구조부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일지라도 그래도 세금은 누구에게 물려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에게 물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목 변경이네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야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예요. 가액이 증가해야만 세금을 내니까.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면 너는 X 그래야 돼요. 가액이 증가되었을 때만 세금은 누가 내요? 그러면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내겠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요. 그다음 외국인 물건을 이제 여기는 수입. 자, 수입.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수입했을 때는 당연히 수입하는 자 이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제 상속은 조심하세요. 상속은 누군가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 중에 한 사람만 그런가요? 모두가 그런가요? 상속인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상속인 모두라고 쓰지 않고 각자예요. 그래서 요 각자예요. 여기다 강조하시면 돼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합원용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조합원용으로.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은 조합원이 세금을 내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 대여만 보는 거예요. 대여라는 것은 내가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으니까 이 물건의 실제 주인은 대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업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짧게 끊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누가 낸다. 이 경우는 누가 낸다. 그렇게 숙달시키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출 지문으로 가볼게요. 문제 읽다가 주체 구조부 나오면 이게 딱 나왔네요. 주체 구조부 나오면 중간 생략 끝에 가서 누구를 찾는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낸다. 자, 끝. 됐죠? 그럼 맞았네. 자, 두 번째.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상속을 받았으면 그러면 다시 상속인 각자가 내요. 또 상속인 각자가 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예요. 이러면 돼요. 세 번째요. 조합원용으로 샀어요. 그럼 조합원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이 내겠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길게 읽지 마시고 진짜 지문이 길게 나 딱 어디까지를 딱 끊어버리고 중간에 있는 지문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무시해도 되는 지문들은 절대 바꿈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이제 양가로 2번 내려가 봐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 거래예요. 그럼 여기는 먼저 규칙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원칙은 유상으로 거래해도 유상으로 봐라, 징여로 봐라. 징여로 봐라. 원칙은 징여로 해석해라. 그런데 실제로 이 돈을 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는 뭘로 해석해라? 유상으로 봐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유상 지도로 한다. 아주 중요하니까 진하게 놨네요. 엄청 진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은 유상 거래다. 증여로 해석해라. 증여로 해석해라. 근데 단 이제 1번 공매. 이제 공매요. 공매라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거래를 하니까? 국가 기관을 통해서 거래했으니까 정부가 실제 대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안 한다? 한다. 했죠? 했으니까 유상. 그러면 갑의 물건을 갑이 을에게 직접 거래했는가요? 정부를 통해서 거래했는가? 정부를 통해서. 공매니까 갑의 물건을 정부가 압류해가지고 정부가 파는데 을이 정부를 통해서 갑의 걸 샀으니까 실제로 대가 흐름이 인정됐더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파산 선고도 갑이라는 사람이 파산 신청을 어디에다 파산 신청하면? 법원. 그럼 중간에 법원이 갑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법원이 처분한 걸 그 사람의 배우자가 취득했으니까 이것도 대가가 입증이 됐으니까 유상거래입니다. 이제 교환 나왔네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면 유상으로 봐라, 징여로 봐라. 누가 유상이라고 그래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 교환은 원칙은 유상으로 봐라, 징여로 봐라. 징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고 말하면 먼저 정부는 믿으려 한다, 안 믿으려 한다? 안 믿으려,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안 믿으려 하는데 실제로 바꿨다는 게 확인이 되면 안 믿는다. 그때는 믿는다. 그때는. 그럼 자, 부부간에 교환을 하더라도 등기가 필요한,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서로 맞 교환했으니까 정부가 실제 왔다 갔다 한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부 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유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교환은 원칙은 증여지만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서로 맞바꿨을 때는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으로 봅니다.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을이 그 돈을 줄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유상으로 봐요. 그럼 여기는 소득증명이네요. 이 소득증명이라는 것은 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상대 배우자에게 줄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있다. 있으니까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유상입니다. 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기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줬다면 진짜로 돈이 있었다는 게 확인했으니까 유상 거래로 봅니다. 또 을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네. 그럼 을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걸로 줬다고 해도 대가관계가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다 일일이 다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은 유상으로 봐라, 증여로 봐라. 증여로 봐라. 단 중간에서 정부가 객관적으로 대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입증이 되면 유상으로 봐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일일이 그냥 세부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기출 지문으로 이제 다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유상이다, 증여다. 그렇죠. 먼저 증여다. 대신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걸 샀어요. 그러면 그때는 증여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이 경우만요. 파산 선고니까 국가기관을 통했으니까 그때만 유상이란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요. 직계 존비속,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네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을 교환하든 부부가 부동산을 교환하든 원칙은 증여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증여로 봐라. 그런데 교환을 할 때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바꿨으니까 실제로 바꿨다는 게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됐으면 그때 가서 뭘로 본다? 여기서는 증여냐 유상이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증여냐 유상이냐 여기만 답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은 뭘로 봐야 되는데? 증여로 봐는데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보고? 유상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이제 보는 거예요. 또 직계 존비속의 부모의 부동산과 자녀의 부동산을 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네. 자, 여기서 입증이라는 것은 정부가 입증을 했다, 내가 입증을 했다.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하세요.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내가 아무리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자, 내가 말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말하면 안 믿어요. 그럼 여기서 입증은 누가 입증이다? 정부가 입증을 한 거예요. 실제로 돈을 줬다는 사실을 정부가 입증을 하면 그때 가서 뭘로 봐준다? 유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유상으로 봐주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됐으면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푸는가를 그걸 익혀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게 딱 나왔을 때는 먼저 증여로 보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뭘로 본다? 유상 거래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서 여기에서 작년 지문이 또 한 줄이 출제가 됐어요. 이제 부담부 증여네요.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자기의 물건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면서
나의 채무를 부담시키네요. 그러면 자기가 갚을 돈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인수했어요. 이 말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채무를 뭐 해주기로 했어요. 이 말인가? 갚아주기로 했어요. 이 말이에요. 자, 갚아주기로 했어요. 그랬으니까 수증자는 5억짜리 건물을 가져오면서 얼마에 상당하는 돈을 준 걸로 본다. 2억. 그러면 채무 인수한 이 부분은 돈을 줬으니까 유상거래입니다. 그럼 그 이외 나머지 2억을 제외한 나머지 3억은 돈을 주고 가져왔다. 그냥 공짜로 가져왔다. 공짜. 그럼 증여. 자, 이거를 문제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아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알아요. 그러면 시험에 내는 것은 어디를 내냐면 바로 여기를 내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채무. 그러면 배우자의 채무를 내가 갚아줬다. 배우자의 은행 빚을 내가 갚아줬다. 그럼 정부는 그것도 믿는다, 안 믿는다? 절대 부부간의 직계 존비속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부부간의 거래나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는 믿으려고 한다, 안 믿으려고 한다? 무조건 그 생각만 하세요. 안 믿으려 한다. 그럼 안 믿으니까 내가 내 배우자 채무 은행빚 2억 갚아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았어 그냥 증여 그래요. 아니 내가 갚아줬다고 그러니까 아니 증여라고 그래요. 아니 진짜 갚아줬다니까 증여라고 그래요.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확인해보고 여기서 입증이라는 것을 네가 확인해보고 이 말인가? 정부 우리가 확인해보고 이 말인가? 정부가 확인해보고 정부가 확인해서 실제로 인수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뭘로 봐주겠다? 유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거래를 하든 채무를 인수하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은 유상이다, 증여다. 원칙은 증여다. 대가가 입증이 되거나 그 인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지문에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부담부 증여가 나왔을 때는 누구하고 거래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예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정부는 그거 부인하려고 한다? 인정해 준다. 그렇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가 아니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인수했다. 그러면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그거 정부가 확인하려고 달라드는 건데 알았어요. 그런가? 알았어요.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왜? 누구하고 거래가 아니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상태에서 채무를 인수했다면 그거는 유상으로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살짝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형제간의 채무를 부담부 증여하면서 내가 내 형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정부는 유상으로 인정한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가? 왜 잠깐 기다려요? 형제간의 직계 존비속 아닌데. 형제는 직계 존비속 아니에요. 형제는 양쪽 옆으로 나란히에요. 양쪽 옆으로니까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채무를 인수하면 네 인정해 드릴게요. 바로 그래요. 절대 형제간의 거래에서 정부가 제동을 걸진 않아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제동을 걸어요. 그런데 형제간에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채무를 동생이 인수했어요. 그러면 원칙은 증여로 봐라. 처음부터 유상으로 봐라. 그렇죠. 처음부터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에서 틀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과점 주주로 가보죠. 과점 주주는 작년에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 올해는 출제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지문이에요. 자, 과점 주주 그러면 지분이 몇 프로가 넘어야 되고 50% 초과인데 단 설립 시 과점 주주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없어요. 설립 시 나오는 순간 무조건 없음 그러면 돼요. 자, 설립 시 동그라미 땅 치고 끝에 가서 없음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무조건 설립 없음 그러면 돼요. 설립 시는 과점 주주가 돼도 세금은 내지 않아요. 왜 내지 않아요? 그러면 몰라요. 시험 끝나고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제발 그냥 설립시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렇게만 하시고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예? 자, 이제 두 번째요. 그러면 처음으로 과점 주주가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세금을 낸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지금까지 세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과점 주주가 됐으니까 내 지분 중에 얼마만큼은 세금을 내야 된다. 모두 다 내야 돼요. 모두 다. 그냥 모두만 체크하시면 돼요. 최초 처음이니까 모두. 자, 그럼 우리 중개사 공부를 처음 공부할 때는 대충 해야 된가? 모두 해야 된가? 아, 바로 그 말이에요. 모두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미 하셨던 분들은 옛날에 안 것도 또 해야 된가? 안 거 빼놓고 증가분만 하면 된가? 그렇죠. 증가분만 하시면 돼. 아주 단순하잖아요. 증가분. 그러면 이거는 조금 듣는 분의 오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거는 사례를 안 드릴게요.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네? 자,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그러면 옛날에 내가 냈던 거 빼고 이번에 뭐 한 것만? 증가분만. 자, 우리 시험하고 똑같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처음에 설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설립시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9번인가 나왔어요. 근데 나오기만 하면 그게 답으로 나와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설립이라는 요 단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거 무조건 읽지 마시라는 거. 지문으로 나왔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설립시 지분이 몇 프로였다 막 이렇게 막 퍼센트가 쫙 나와도 그거 절대 신경 쓰면 안 돼요. 앞에 설립시라는 단어가 보이면 제일 끝으로 가서 무조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 돼요.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 해찰 한번 잘 봐볼게요. 자, 몇 년 주기가 지금 거의 되는가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 3을 더해봐요. 32.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33.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설립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순간 세금 없음. 끝. 만약에 설립시 세금이 내야 돼. 그러면 너는 답. 한 문제 맞췄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함정이에요. 2번은 문제 무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과점 주주가 된 후 여기다 이제 강조를 하셔야 된 후. 자, 그럼 과점 주주는 언제 세금을 내는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현재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과세 대상, 과점 주주는 오늘 제가 과점 주주가 됐으면 오늘 현재 과세 대상물에다가 지분율을 곱하기 하여 취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이 과세 대상물은 내가 오늘 과점 주주가 됐으면 과점 주주가 된 오늘이란 야인가? 오늘 이후에도 된다는 야인가? 오늘 과점 주주가 됐으니까 오늘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만 책임을 지고 그날 물건이 아닌 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과점 주주가 된 후라겠으니까 내가 과점 주주가 된 날에는 이 부동산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요? 없었죠. 된 후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과점 주주가 되고 나서 취득했으니까 이 부동산 나중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과점 주주는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가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점 주주가 되는 날, 많은 날짜를 생각해요. 오늘이 8월 14일이다. 그럼 8월 14일 오늘 과점 주주가 됐으면 그 회사에 오늘 물건만 취득하는 거고 오늘 이후에 회사가 취득했더라도 8월 14일 과점 주주는 그 이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책임 없다?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요 지문은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네. 이번은 자, 이제 한 편이 넘겨보시면 이제는 취득 시기로 가요. 자, 취득 시기는 작년 시험에서는 취득 시기 지문에서는 3줄이 나왔어요. 3줄이 나왔는데 그 전년도에는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요. 5줄이 단독 문제로 출제됐는데 작년에는 지문만 출제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유상승계 취득으로 가보죠.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 유상승계라는 것은 언제 소유권이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내가 어떤 돈을 주면은 상대방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는가? 계약금인가? 중도금인가? 잔금이 되는가? 잔금이네요. 그러면 실제 잔금을 줘야만 소유권이 넘어오겠는가요? 서류상 잔금이 주기로 하면 넘어오겠는가? 실제. 그런데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인정하는 것은 정부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때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가락 1번에 사실상 잔금 기준일을 적용하는 경우 바로 옆에다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이 말을 써놓으세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럼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사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은 그때는 사실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요 내용만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한테서 내가 물건을 샀으면 내가 언제 국가한테 돈을 줬는지 사실 확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네요. 또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언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지 사실 확인 된다, 안 된다? 된다. 장부상 판결문에 기록이 돼 있으면 판결문에서 증명이 되면 판결문에 기록된 것은 사실 확인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다. 됐죠? 그런데 화해나 포기나 인락이나 자백간주는 정부가 확인했다, 당사자끼리 확인했다? 당사자끼리. 그럼 사실 확인된 게 아니에요. 법인 장부상에서 입증이 됐다. 그럼 법인 장부상에서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는 법인의 장부를 외부 감사기관에서 확인했으니까 사실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개인들의 장부는 사실 확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매는 누구를 통해서 거래하니까? 국가. 그러면 사실 확인 됐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주의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가격이 검증이 됐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거래 가격에 대한 신고다, 거래 날짜에 대한 신고다? 거래 가격. 부동산 거래 가격이 검증이 된 거예요. 가격만 검증이 됐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날짜는 사실로 확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주의하실 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밑에 칸에 있는 거 거래 신고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격 검증에다가 강조를 하셔야 돼요. 가격이 검증이 되는 거지 날짜 검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만 검증이니까 가격은 사실로 인정이 되는데 날짜는 사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만 사실이고 날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지문들이 출제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아주 쉽게 나온 거. 그러면 화해에 의하여 입증이 됐다. 그럼 화해라는 것은 법원이 국가기관에서 확인한 거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을 때는 사실 확인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이 안 되면 뭘로 가고? 계약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이 안 되면 계약서. 그럼 법인 장부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럼 법인 장부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외부 감사를 받았으니까 사실 확인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으면 계약서로 간다, 사실로 간다? 사실로 간다요. 이렇게만 딱 짧게 끊으셔야 돼요. 법인 장부는 증명이 되면 사실로 간다. 이제 공매는 누구를 통해서 거래되니까? 국가를 통해서 거래됐으니까 날짜 사실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됐으면 사실. 만약에 사실과 등기를 서로 비교를 한다. 사실과 등기를 서로 비교를 하면 둘 중에 무슨 날? 자, 언제나 날짜를 비교했을 때는 그 중에 빠른 날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는 주로 이제 많이 내는 게 요 3번 여기를 제일 많이 내요. 공매 방법. 그런데 혹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문제 냈을 때 거래 신고 문제 냈을 때 함정에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오면 거래 날짜 신고다, 거래 가격 신고다. 그렇죠.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래 가격만을 신고하니까 날짜는 사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반가로 2번은 동그라미 1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1번은 체크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사실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뭘로 가면 되니까 계약서. 그냥 거기는 그냥 1번은 그냥 무시하세요. 자, 2번은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럼 계약서상에 날짜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그때는 계약일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그랬는가? 60일이 경과된 날. 이날 잔금을 지급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날짜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날짜가 오늘 계약을 했어요. 오늘 이제 계약일이 8월 14일 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상 잔금 날짜가 잔금일이에요. 잔금일을 10월 달로 잔금을 세웠어요. 잔금 10월 달 했는데 잔금을 이렇게 해놨어요. 10월 달 잔금 날짜가 10월 저게 며칠일까? 10월 여기 지금 며칠인가요? 아니 여기 보이는가요? 이게 보여요? 저 보인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인다고. 잔금 날짜가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되면 확인이 안 되면 이날은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잔금 날짜가 명시가 확실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그럼 경과된 날 이렇게 잡아라 그러면 8월 14일에서 60일을 잡으면 이날은 이제 며칠로 잡아야 되는가 이제 날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날짜 잡으면 10월 13일이 돼버린 거예요. 60 여기서부터 60일을 잡으면 8월 달에 31일까지 있으니까 하루 빼면 되니까. 그래서 10월 13일이 잔금 날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10월 13일부터 여기서부터 취득세 신고는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이 날짜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고 60일 안에 신고를 못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예요. 60일이라는 이 날짜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라는 여기다 밑줄을 딱 그어놓으셔야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그날을 취득일로 잡겠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기출 지문 봐봐요. 잔금 지급 전에 그랬네요. 그러면 앞에 잔금 지급 날짜와 등기를 서로 비교했네. 서로 비교했으니까 둘 중에 무슨 날? 자, 빠른 날인데 잔금 날짜와 등기를 비교해서 누가 더 빠르다고 써놨는가? 모른가요? 잔금 전에 등기했으니까. 옆 사람 전에 내가 먼저 왔으니까. 옆 사람보다 내가 하고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왔는가? 옆 사람이 먼저 왔는가? 내가 먼저 하다. 옆 사람 전에 내가 왔으니까 내가 먼저란 얘기요. 여기가 먼저란 얘기요. 그래서 등기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잔금 기준일을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잔금 기준일을 적용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날짜로 가고 계약서상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그런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그날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이제 무상으로 와보죠. 무상에서는 상속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속은 상속 개시. 네, 증여는 조심해야 돼요. 증여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 또 비교했네요. 계약일 전에 등기해서 서로 또 비교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다?
등기가. 등기가 더 빨랐으니까 등기한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원칙입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등기일이 원칙입니다. 틀렸어요. 계약일이에요. 계약일이 원칙이 되는 거고 등기일이 원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방가로 2번처럼 계약일 전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시면 돼요. 방가로 2번에 보시면 계약일 전에 등기를 했으면 그때는 등기가 우선입니다. 이제 작년 시험은 방가로 3번 요게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어요. 계약을 해지한 거. 자, 계약 해제다. 해제라는 것은 돌려준 반품한 거예요. 일단 돌려줄 때는 물건에다 이름 쓰고 돌려준다, 안 쓰고 돌려준다. 자,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여기를 내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를 냈어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강조를 하셔야 돼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며칠 안에만 돌려주면 된다. 60일 안에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 지문을 볼게요.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어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에 취득했습니다. 계약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는 등기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계약을 해제. 자, 해제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무조건 해제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엇하지 아니하고요. 이것부터 확인하고. 그렇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등기나 등록이 되었더라도 그럼 무조건 X 딱 긋버리시면 돼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해제는 안 돼요.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며칠 안에 해제해야 돼요. 그래야 된가? 그렇죠. 여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60일 안에 해제하셔야 돼요.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셔야 돼요. 이제 원시 취득으로 가네요. 원시라는 것은 원시로 취득해도 세금은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오, 당연히 내야죠. 원시로 취득해도 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바다를 메꿨다고 생각해봐요. 바다를 메꾸면 다 메꾸면 취득으로 보는가요? 내 앞으로 등기하면 취득으로 보는가요? 자,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만 취득이다, 안 해도 취득이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등기를 안 해도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취득으로 보니까 공사가 끝났다는 걸 정부가 확인해 주면 자, 공사가 끝났다를 두 글자로. 그게 준공이에요. 끝났다. 끝났다는 걸 정부가 인정해 주는 날, 인가한 날, 공사 준공 인가일. 됐죠? 요 단어만 해석할 줄 알면 돼요. 공사가 끝났다는 걸 누가 인정해 주면, 정부가 인정해 주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내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사 준공 인가 전에 또 그랬네요. 전에 비교했네. 비교했으니까 비교 개념이 나오면 모두 묶어서 그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그 중에 제일 빠른 날로 가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럼 바로 밑에 이제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어요. 토지를 원시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났다는 걸 정부가 확인해 주는 날이에요. 근데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냐면 매립이나 간척으로 원시 취득했을 때는 등기한 날 취득으로 봐요. 이렇게 나와요. 등기한 날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내가 등기하면 취득이 아니라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정부가 공사가 끝났다는 걸 확인하면 그때 가서 취득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네요. 이제 올해는 방가로 2번에 여기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지문이 답으로 유도될 확률이 커요. 올해는 방가로 2번, 작년에는 앞쪽에서 나왔는데 올해는 여기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답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올해는. 내가 건물 하나를 새로 지었어요. 건물을 새로 신축했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해야만 취득이다. 등기하고 상관없다. 상관없다. 등기하고 상관없고 정부가 확인해 주면 그날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부에게 건물 하나 신축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부가 그래 들어가서 사용하세요 하고 확인해 줬네.
사용 승인서를 내줬으면 정부가 확인해 준 날이란 이야기예요. 정부가 확인을 해주는 날하고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을 비교했으면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정부가 확인해 주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내가 들어간 게 빠른가요? 확인이 빠른가요? 내가 들어간 게 빠르니까 들어간 그날부터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는 날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하고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요. 이제 검사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앞에 지문은 다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사용 검사라는 말이 나오면 검사 받은 그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부터 효력이다. 그날부터. 검사는 받은 그날부터. 잘 모르겠으면 자동차 검사 생각하세요. 자동차 검사를 오늘까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이 마감날인데 오늘 가서 검사 받으면 그날부터 효력이다. 내일부터 효력이다. 그날부터 효력이에요. 만약에 그날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면 나는 오늘 가서 검사 받으면 내일부터라면 나는 과태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검사는 그때부터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효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고시가 나오면 요 고시, 요 고시라는 요 단어가 딱 나오면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지금 오전 10시에 게시판에 붙였다. 그러면 오늘부터 효력이다. 내일부터 효력이다. 그렇죠. 내일부터 효력이다요. 언제나 고시일 또는 공고일 여기 나오면 고시나 공고를 하면 반드시 뒤에는 무슨 날이 따라 붙는다. 다음날. 네, 작년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 이걸로 시험에 냈어요. 환지 처분 공고를 하면 환지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부터 효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답으로 출제됐어요. 그럼 작년 시험은 양도소득세 여기를 출제했으니까 올해는 취득세를 내면 이 중에 하나를 낼 거란 얘기예요. 작년 기출문제 참고해가지고 내면 반드시 이쪽 중에 하나를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찾아가는가 봐요. 지문이 이렇게 길어도 지문을 쭉 읽으면서 1번 지문에서는 검사가 눈에 딱 들어오네. 검사 들어오면 그 날이다. 다음 날이다. 그 날. 받은 날이에요. 너 좀 잘못 들은 것 같아, 지금. 네? 다음 날로 간다는 게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로 또 지문을 쭉 읽다 보니까 소유권지 고시가 나왔네. 고시. 고시일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무슨 날이 따라 붙는다. 이렇게 따라 붙어야 돼요.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제 취득으로 가보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실제로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하겠습니다.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그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자, 그러면 31의 기출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맞는가 틀린가를 이제 판단해 보세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실상 변경일을 취득일로 한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변경일 전에 이전에 사용을 한다. 이전에 전에 이 말을 또 비교했죠. 변경일하고 사용일을 비교했으니까 그 중에서 더 빠른 날.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어떻게 또 바꾸는 거 봐요. 요 지문을 이렇게 바꿔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틀린 거예요. 언제나 변경일하고 사용일도 또 비교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혼. 재산 분할은 여기서 재산 분할은 취득세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재산 분할로 받은 사람 입장인가요? 주는 사람 입장인가요? 취득세니까. 받은 사람. 그럼 받은 사람이니까 내 앞으로 넘겨받아서 내 앞으로 뭘 해야 되니까? 등기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전에 따른 등기는 무슨 세를 낸다? 그렇죠.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재산 분할은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 등기분, 물건값을 이미 처음부터 내 것이었으니까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니까 등기 한날을 취득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재산 분할은 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를 무니까 등기일이 취득 날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점유취득은 올해 이제 신설된 거예요. 그 점유취득은 기출지문 3번을 보세요. 기출지문 3번이요. 그게 올해 신설된 것이라 기출 해차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점유로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에서는 점유로 취득했을 때도 등기 한날입니다. 이렇게 가요. 점유취득. 그럼 취득세에서는 등기 한날, 만약에 양도소득세에서 요게 나오면은 점유를 개시한 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양도세하고 취득세하고 서로 달라요. 이 점유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20년 뒤에 지금 등기할 때 등기 한날을 취득일로 잡아서 취득세를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의 시기는 과거 처음부터 돌아가니까 점유 개시일로 가는 거예요.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잡아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기출지문 1번을 봐보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가고 변경일 전에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둘 중에 비교해서 더 빠른 사용일이 원칙이 되는 거죠. 둘 중에 더 빠른 날이 되니까. 그래서 변경일하고 사용일도 한 번 더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한다. 또 한 번 비교한다. 이제 재산 분할이네요. 재산 분할은 이제 여기서 두 개로 나눴죠. 취득세 입장에서는 받은 사람 입장이니까 등기 한날을 취득일로 잡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재산 분할을 주는 사람 입장이니까 너는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 아니죠. 양도는 아니지만 그 물건은 지금 내가 분할 받으면 받을 때부터 내 것이다. 처음부터 내 거다. 처음부터. 그러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여기는 취득세 문제니까 등기일이에요.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이제 3번 점유취득이에요. 점유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에서는 20년 뒤에 등기하면서 그러니까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과거 20년 전부터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점유 개시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취득세 문제니까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이 뒤에가 뭐 다른 게 나올지도 몰라요. 다른 게 없네. 과세 표준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